하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연애지상주의자 김선생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공지해드린 대로 심용환 작가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은 시사와 역사를 버무려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것도 코너명은 없습니다. 네, 지어주세요. 계속 역사 야부리? 뭐 그럴 수도 있고. 계속 야부리 시리즈로 갈까요? 오늘은 심용환 작가님 모시고 위안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거든요. 네, 지난주 강경화 외무장관께서 한일 위안부 협상 부분을 아사모사하게 원점으로 되돌리는 담화를 발표하셨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네. 만족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원론적인 뜻을 밝혔는데 위안부 협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고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좀 자세히 짚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생각보다 뿌리가 되게 깊고 복잡하고 간단치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역시 이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들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심용환 작가님하고 같이 저희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얹혀주시고 저희도 뭐 나름대로 조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사 주제와 연관이 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컨텐츠는 확실한 분인데 저희가 이제 캐릭터 간의 케미스트리가 어떨지 약간 고민을 했었어요. 심 작가님이랑 할 때. 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이분이 대단히 우리랑 캐릭터가 맞는 분이었다. 네, 말 빠르신 거 말고는 네. 다 좋아요. 살짝 가벼운 그런 입담도 괜찮고. 네. 네. 저희 또 너무 묵직한 분 좀 별로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이 상당히 가벼우십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2부에서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쭉 나눠볼 텐데 첫 시간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요. 꼭. 네.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오셨어. 네. 오늘부터 고정으로 이제 모시고 역사 얘기를 쭉 해볼 텐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 녹화 이후에 어떤 곳에 저를 끌고 가셨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나와라 이런 식이었던. 술자리에서 약속하는 게 아닌데 거의 뭐 그날은 저희가 사육에 가까운. 그렇죠. 네. 사육이었나요? 그렇죠. 계속 네. 사료를 계속 먹여라. 저희 인스타그램에 그날 그 화장실에 왜 그림 이렇게 그려진 날 있잖아요. 네. 동대 순댓국이라는 저희 아지트에 가가지고. 네. 근데 그날 이후로 사실 그 자리에서 저희 3명만 고정으로 나오기로 하신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으셨대요. 김프로쇼 고정으로 나가겠다면서요? 축하드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하고 같이 매주 수요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실 텐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강경화 장관의 발표에 대해서 김프로가 한번 짧게 요약을 해주시죠. 그거는 좀 이따 하면 안 돼? 왜? 몰라? 이 순서상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하죠.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 엔 요거는 우리가 내겠다. 우리가 내고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재협상 요구를 하지는 않겠다. 문제가 있다라고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협상을 할 것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이제 우려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재협상 요구는 안 하겠다. 근데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이제 할 텐데 재협상 요구는 안 할 거지만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엄을 회복하고 뭐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러면서 사실은 엿을 매긴 거죠. 엿을 매겼어요? 일본을 제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입장을 어떻게 묻냐라는 것보다도 그 약간 상황에 대한 배경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군 위안부 혹은 뭐 성노예제, 일본군 성노예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상당히 적대적인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선 어떤 이 사과 운동이 더 커진 거고 이제 공교롭게도 일본은 점점점 우경화가 강화가 되니까 이 적대성의 마찰이 심해지니까
당장 정부가 이제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게 처리한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뭐냐 이게 협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협상은 그냥 원상복귀예요. 그러니까 원상복귀란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나라가 투트랙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떤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시민운동이 있었던 거고 정부는 정부대로 별도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갔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걸 다 섞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서 내가 구원자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 입장 들어보지 않고 단체들 입장 들어보지 않고 일본하고 갑자기 합의를 해서 맺었던 거를 사실은 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원래 해왔던 정상적인 절차로의 귀환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까지가 해결이라고 본다면 거기까지 간 건 아니지만 박근혜 협정 맺어진 바로 그 전 단계로 다시 리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하고 아사히 신문사에서 기자가 와서 조사를 한 다음에 특종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93년에 고노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하게 되고 그때쯤에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일본 역사학자가 일본 방위성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문서를 발굴해내요. 그러면서 이제 95년 정도 되면서 이제 무라야마 담화에선 종합적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식민지배 사과 발언이 나오게 되고 요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사과를 했네라고 되기도 하는데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과의 문장에 담겨진 의미가 부실하다.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문제를 삼는다라든지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확한 워딩으로 사죄하고 배상하진 않고 아시아 개발 기금이라고 민간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하는 형태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꼼수 같은 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뭐가 이게 갑자기 막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스톱이 돼버리고 우리 쪽이 불만이 올라가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게 이제 꼬이면서 이렇게 잠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피해자니까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게 문제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고 일본이 사죄와 배상하면 끝난다라는 식이 되는데 문제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사실은 초기에 그렇게 사과를 할 수 있고 진상규명 같은 걸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때가 공교롭게 90년대 초반이 일본 진보 개혁 진영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자민당 과반 의석이 깨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사회당 같은 애들이 집권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본 사회당 혼자 집권한 게 아니라 연립 정권으로 집권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무라야마 총리가 전후 두 번째인가 아무튼 그 사회당 당수인데 그때도 그 연립 정권의 다수당은 자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또 이게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불완전한 사과문, 불완전한 기금인데 자기들 딴에는 이 정도가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 어떤 최대 규모의 액션이었다고 보여주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이즈미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일본이 우경화가 되니까 그 정도도 안 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범 세력이 여전히 일본 내 주류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사과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고 사실은 90년대 때 그게 그래도 그나마 좀 사과를 하고 어느 정도 기금을 줬던 거는 그때가 일본의 좀 이렇게 특수했던 민주주의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일본은 퇴보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요구는 올라가고 그쪽에 대응은 떨어지는 쌍방향 속에 있었다라는 걸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정리해 보면 자민당의 핵심 세력은 여전히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세력의 후예들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죠. 되게 단순화시키는구나. 저렇게 우리 방송 이렇게 과격한 방송인가요? 쉽게 이해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잘못을 용서를 빌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다.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옛날에 있었던 합의 자체가 그나마 가능했던 거는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일본의 내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사과하고 반성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원하잖아요. 저부터도. 원하는데 반대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재 일본 상황에서 일본이 진짜로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냐? 라고 따졌을 때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의 지배층이 그러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정부 측에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90년대부터.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 왜냐면 이게 위안부 문제 말고도 한일 관계가 긴밀한 관계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경제협력도 있고 남북 관계도 있으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는 역사 문제랑 나머지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문제는 민간 단체 일본 정부랑 별도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한일 간의 긴밀하게 문제를 풀고 이러다가 요거는 이제 막 묶어 놨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풀게 된 거니까 그냥 이번의 과정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정상화 과정의 흐름으로 보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90년대 초반에 일본이 조금 반짝하는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우리한테는 못 미치지만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97년부터 이제 뭐 DJ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의 수준과 요구는 더 올라가는데 그쵸. 이쪽은 거꾸로 떨어지고 근데 요거를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서서히 망가지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거를 지금 이제 다시 돌린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네요. 나치 독일은 철저하게 2차 대전의 전범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꾸준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치 독일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그때 철저하게 숙청당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독일에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맞아요. 일본은 사실상 그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세력이 그대로 자민당 주류로 흡수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주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를 처단하면서 우익이 아데나워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결집, 기독교 민주당 그리고 좌익이 빌리 브란트 이런 사람으로 결집이 되는데 우익도 좌익도 다 반나치 세력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치 세력이 청산이 되고 우익과 좌익이 재편성되니까 둘 다 나치의 죄악 앞에서 자유롭고 그 나치한테 억압당했던 사람들이니까 좌우라는 입장 차이는 있어도 나치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만큼 공통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일본의 우익을 대체할 세력이 부족하고 그 우익에 그대로 이제 잔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도저히 똑같은 동력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딱 그 중간인 것 같아. 친일 세력이 완전히 숙청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죠. 반반으로 이제 세력이 약간 균형이 예전에 이제 한 60년 동안은 친일 세력의 정권이 굉장히 강공했다면 이제는 좀 그 무게추가 49대 51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기 정도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은. 여전히 다 청산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되게 시작부터 재밌게 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제 오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저 큰맘 먹고 왔거든요. 지금 이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 이 팟캐스트의 왕자의 귀한 의자 같은. 근데 뭐냐면 갑자기 얘기가 너무 심각해졌는데 우리 감정으로는 그런데 일본이 안 그런 거 지금 우익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역사 교육을 더 안 시키는 나라예요. 이게 되게 차이가 나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훨씬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본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자기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다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극우파들이 소수예요. 근데 그들이 전개를 주도하죠. 그러면 일본의 보편 다수 대중은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똑같이 그냥 평범하고 정치에 별로 관심 없고 역사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잘 몰라. 잘 모르는 사람이 주류인데 이게 있겠죠. 확률상 따져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두 개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네 반성해 이런 측과 한쪽은 야 우리 반성할 거 없어 하는데 반성해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잘못한 거 없어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그냥 평범한 일본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누구 편을 들겠어요? 일본 편을 듣겠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투트랙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에게 사과 반성을 받아내려면 진짜로 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싸우고 도전하는 어떤 현지 시민단체나 이런 활동은 유효한 건데 그 외에 정부 간의 협력이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민간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같은 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진정한 완성이 만들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저부터도 감정적이니까 근데 사실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걸 좀 해결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예전으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때가 되게 안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플레인이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공동 역사 교과서 그리고 공동 교육 과정 이걸 통해서 아예 남한과 일본이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학술 연구 작업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는 장기 플랜을 짰던 적이 있었어요. 기획안으로 따지면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어떤 정권보다 제일 좋게 평가받는 건데 그때 일본 정부가 좀 미온적이어서 제대로 실행은 안 됐고 가장 유명한 사례는 효과로 따지면 김대중 정부죠. 왜냐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김대중 정부 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학교 동아리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네.
200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한일 문화 개방을 하면서 90년대 히트작인 러브레터 같은 게 이제 2000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뒤늦게 막 감동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일 문화 개방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흥분하면서도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기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각도로 접근해야만 되는 문제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금 시작점에 서 있다라는 걸로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가 이제 막 집권해가지고 막 할 때는 일본 정부가 그래도 뭐 이렇게 같이 TF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김영삼 정부 때는 잘 안 됐고 네. 그래도 그나마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왜냐면 그게 이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3인당이 한 100석 의석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자민당이 다시 독주로 나서면서 3인당 의석 10석도 안 돼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사실 일본 뉴스를 계속 봐야지 나오는 건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피해자 의식이 젖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자기들이 일으켜 놓고 뭐 이렇게 가보면 뭐 히로시마 평화공원 같은 거 있고 맨날 자기들 당하는 것처럼 비폭자도 사진 막 쫙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너무 열받잖아요. 너무 열받는데 더 황당한 건 최근에 점점 우경화 경향이 강해지니까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래도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이렇게 아픈 기억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일본 우익이 더 기세등등해지니까 그거 왜 가냐 부끄럽게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하면서 이제 아예 피해자 의식까지도 없애려는 시도까지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더 우경화가 되는 거거든요. 막 가고 있구만. 네. 네. 뻔뻔함을 넘어서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뭐 일본 야당 나오는 거 보면 뭐 유신행 이런 거 보면 아베보다 더한 그 구구 정치인들 많이 나오는데 역으로 일본 젊은이들은 그 사람들을 진보나 개혁으로 여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마냥 그 어떤 여태까지 해왔었던 방식으로만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못 얻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싸워야 되는 부분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친선과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나 평범하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또 별도로 한다라든지 네. 그리고 정부는 그러면 카드가 여러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영향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또 좀 잘 풀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시작점으로는 저는 되게 이번 정부가 지난 한 20, 30년간의 위안부의 역사라기보다 이제 위안부 협상의 역사를 좀 검토해 보면 그렇게 마냥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뭐 반응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방송이 되니까 그 사이에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일본 측에서 이번 발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수가 있나요? 아, 갑자기 시사평론 기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애매한 게 뭐냐면 60억을 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돌려줬다라면 합의 파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합의 파기가 아니고 역제안을 하잖아요. 60억을 줬으니까 이걸 우리가 함께 어떻게 써볼지를 같이 얘기하자. 대신에 우리 정부랑도 얘기하고 우리 시민단체랑도 함께 얘기하자라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아주 묘하고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경하게 잘못됐다라는 어떤 강경 선언들은 나오겠지만 일본이 지금 상태에서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다? 가장 큰 문제는 평창올림픽 참여 안 하는 문제였었는데 지금 북한이 참여하는 상태고 트럼프가 100%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상태에서 일본이 뺀다? 이게 안 돼요. 혼자 고립되는 길인 거죠, 그거는. 고립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애매해지면서 이 싸움이 다시 또 장기전이 되는 거죠. 네. 그 외무상이 발표를 했어요. 강경화 장관 브리핑을 듣고 진의가 뭔지 궁금하다. 요 정도 입장 표명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사실은 더 할 말이 사실 궁색한 거죠, 일본도. 궁색하죠. 네. 뭐 하자는 거임? 요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잘 던졌다고 이제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공을 저쪽에 싹 다 던져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장기적으로 잘 풀어가느냐가 사실 정부의 컨트롤 능력인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뭐 4년 중임제도 아니고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을 또 어떻게 가느냐 속에서 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위안부 운동 자체도 90년대 때 반짝했다가 중간에 들어갔다 이게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이지 절대 않았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확 바뀌면서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과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단순하게 정부와 정부 간의 합의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죠. 일본이란 나라랑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는 큰 전략이 방향이 서야
그 하나의 가치로 전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지만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형성이 됐고 한미일 군사 동맹, 한미일 안보 동맹,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그 고도의 무역 관계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아주 깊이 있는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저 신명은 약간 이상하다, 저 친해봐. 그게 아니라 나도 감정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현실인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박이 한국사에도 나오지만 저도 모르게 책 얘기를 했다 하게 되네요.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나오지만 60년대 때 70년대 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를 들면 포니2 같은 거 만들 때 미쓰비시에서 기술 배워오면서 시작했고 다 이런 식으로 일본 기술 배우면서 시작을 하게 된 아주 좀 눈에 보이는 거에 비해서 혹은 국민 감정에 비해서 디테일하게 연관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풀어가는 그런 맥락을 확보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열받는 거 당연히 저도 뭐 똑같은 감정이겠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한국 현대사의 뿌리 여러 가지 부분의 뿌리는 상당 부분 일본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뭐 우리나라 대기업 시작은 대부분 다 일본에서 기술 제휴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제도 그리고 교육제도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본의 형식을 차용해서 여태까지 온 게 되게 많아요. 그걸 한순간에 어떻게 없겠어요. 저는 이참에 이렇게 된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뭐 막 방송 나갔을 때 했던 얘기인데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로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끌려가서 학대를 당했던 성학대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어느 순간에건 인간사에서 성폭력이라든지 구조적 폭력 같은 게 계속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 문제는 일본이 잘못했어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건 그거대로 하되 별도로 이제 이런 어떤 그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라든지 아니면 구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폭력과 억압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이런 좀 종합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더러 불편함을 조금 나타내신 분들이 청취자분들 중에도 계셨는데 저희가 뭐 일본 여행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했던 것 때문에 야, 분위기가 이런데 지금 일본 가자는 거냐 뭐 이러면서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긴 안목에서 보면 괘씸하니까 그냥 끊고 안 보고 싸우기만 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닐 수 있어서 이게 하여튼 다각도로 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긴 할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점에 가해자의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 쓰는 것도 막을 거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런 게 결국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제가 예전에 어디 갔다가 그 강연을 돌아가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 강연했던 사람이 다 나와서 무슨 공통 주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 주제가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그걸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엉뚱하게 껴서 뭔 얘기를 하지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제 생각은 있으나 그래도 이제 이 학술 세미나니까 좀 전문적이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위안부 문제가 왜 이렇게 환영을 받는 줄 아냐.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금 할머니여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것도 그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거기 오신 여성학자분들이 되게 신선하다. 그래서 그걸 좀 확장시켜봐라 하는데 전혀 확장 못 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갖고 분노하잖아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피해자분들을 시각적으로 봤었을 땐 그냥 할머니예요. 가시적으로 여성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성성이 안 느껴지니까 같이 분노하고 흥분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사실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이라고 쳐봐요. 혹은 이제 기껏해봤자 여성의 매력이 강하게 풍기는 뭐 30, 40대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언어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모습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억지로 은폐가 됐다가 뒤늦게 나와서 이분들이 싹 다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남성의 어떤 욕망으로 느낄 수 있는 여성성은 잘 안 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조금 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그때 뭐 여성학을 갖고 막 얘기하면서 여러 학자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사실은 간단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1945년 해방된 다음부터 징용인, 징병인 얘기 다 했었는데 이건 1990년대까지 아무도 얘기 못했잖아요. 못했다는 건 경험 다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니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했던 건데 만약 이건 일본만의 책임이다. 저는 절반의 문제에서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아주 공고한 유교 문화나 여성억압적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40년간 은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치유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런 거는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냥 모든 문제를 다 단순화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되게 말은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데 할 말은 다 하고 있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어쨌든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시니까 31분인가 2분 이렇게 32분? 그렇죠. 네. 네. 이게 단기간 내에 또 정리가 될 문제는 아니라서 가뜩이나 투트랙으로 이게 잘 조심조심 왔어도 하기 힘들 일을 이걸 하나 묶어놨다가 이걸 떼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고 이번엔 뭔가 그래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뭐 해결이 되겠다 생각했더니 또 괜히 허탈하시고 이런 게 또 있는데 마냥 쉽게 또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이러니까 참 답답한 패러다임의 거죠.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여성 인권의 보편적 가치 상승의 어떤 계기로 만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길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지금 어찌됐건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생존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아예 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책을 써볼까도 생각을 하는데 외국은 생존자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것도 책 얘기인데 일부러 하는 건 계속하세요. 그 3번 하세요. 김프로쇼 좋다니까요. 단박에 연구사 이제 근대편에도 이제 책에다 썼던 얘기인데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은 기억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전쟁 영웅을 막 기리고 동상 막 높게 세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저 위에 서 있잖아요. 네. 또 사실은 2000 몇 년에 지었는데도 세종대왕 동상 되게 위에 서 있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억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 어떤 국가적 영웅을 기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닿을 수 없는 저 높이 계신 분을 찬양하는 건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넘어간 다음부터는 유럽이건 미국이건 추모의 대상자가 일단 피해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그 노이에바에 얘기하잖아요. 독일 얘기하는데 뭔가 누군가를 기리기보다는 그때 피해당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시민 추도소를 만들고 미국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럼 우리 뭐냐 하니까 그 추도공원 옆에다가 이 군인들을 위한 또 이렇게 상을 또 만들어주면서 적절하게 배려를 또 해주고 근데 거기 나오는 미국 군인도 영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그런 걸 위해 싸우고 분투하는 인간 군인의 모습으로 조각상도 되게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보상의 문제인데 단적인 예로 미국의 우리 부시 대통령 아시잖아요. 네. 그분 이제 이상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시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억류됐었던 일본인들. 미국에 사는 일본인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싸우니까 얘네들이 나쁜 짓 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실제 나쁜 짓 안 했는데. 근데 강제로 가둬뒀어요. 물론 그걸 가두는 데는 한길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해서 이렇게 더 그 사람들을 몰아서 넣은 건데 여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찌됐건 미국 시민으로서의 일본인들이고 반역행위가 없었는데 우리가 강제로 그들을 수용소로 보낸 건 잘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이 돼서 그 부시 대통령 때 $20,000씩 다 배상하고 본인의 직접 사인이 들어간 사죄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더라도 국가가 오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반성하고 보상하고 정확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생존자들끼리 아픔을 얘기하고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들이 서양 국가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 할머니들의 아픔을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일본과의 장기적인 싸움과 장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여성 문제, 인권 문제를 관리할 것인가를 만드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보편적인 인권 담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역사적인 거를 되짚어보고
기억하고 하는 작업을 같이 좀 해 나가야. 그쵸. 일본이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택도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는 때가 되면 그때 훅 들이밀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상 얘기하신 거 생각나는 게 소녀상을 저희가 이제 이 위안부 문제 어떤 상징 같은 걸로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녀상이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높이 떠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숭상에 맞이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닌 우리 곁에 아주 조그만 모습으로 있는 형태잖아요. 네네. 그게 상징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녀라는 얘기는 그냥 인간 일반이고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 증언록의 분석이 굉장히 많이 가능하고 연구 결과가 대부분 일치해요.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뭐 근거가 없다라든 이런 거는 너무 예외적인 거나 아니면 부족한 거고 대부분의 어떤 증언의 내용은 이게 총 11개국의 여성들이 지금 그 위안부 증언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타이완, 중국 뭐 곳곳에 있는 분들이 증언하셨고 근데 내용을 보면 일치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막판에 가면 이제 군인들이 직접 끌려가고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초기에는 어떻게 많이 끌려가시냐면 취업 사기로 많이 끌려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취업 사기도 강제징용, 강제동원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자기는 돈 벌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다른 일 하는 것도 이것도 사기이고 그럼요. 법률적이고 국제학적 용어로도 이거는 똑같이 이제 군인이 끌고 간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곤란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왜 끌려갔느냐잖아요. 근데 지금의 증언들을 다 분석해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난해서. 대부분 다 왜냐면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생계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트랩에 걸려드는 경우가 되게 많고 두 번째 뭐냐면 가정 불화 아버지가 맨날 때려 네. 그러니까 막 겉돌고 그럴 때 이제 뭔가 삶의 탈출구를 찾다가 너무 안 좋게 걸려든 사례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 교육을 받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교육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제 여성 교육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좀 돈을 벌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가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강제 직모에 사슬에 걸려서 끔찍한 변을 당하신 거기 때문에 끔찍한 일은 끔찍한 일인데 그들이 왜 당했나를 보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있는 사회적 모순하고 또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정학대 문제라든지 여성 차별의 문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이게 되게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는 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면서 그냥 기억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를 변용해서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게 승화시켜서 우리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네. 아 너무 멋지게 컴백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금 심각하고. 충분히 멋지고. 괜찮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들이 단박의 한국사를 보면 또 많이 나온단 말씀인 거잖아요. 단박의 한국사 근대편에 이제 현대편 홍보해야 되는데 두 권 같이 사시면 좋고요. 근데 근대편에 그 위안부 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실제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 위안부 이야기건 징병 이야기건 실제로 분량이 되게 작아요. 많지 않고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는데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근현대사 책을 살펴보더라도 징용이나 위안부 얘기가 별도 챕터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거의 유일하게 그냥 유일하게 단박의 한국사에는 두 챕터에 A4로 말하면 한 16장 정도의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만 보셔도 기본적으로 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시사적으로는 뭐 이슈가 있을 때 챙겨보시기가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참에 한번 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두고 지나가시는 게 길게 쌓여야 되니까요. 단박의 한국사는 여러 이슈들이 다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을 다룰 때도 뭔가 역사적인 맥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참고서처럼 집에 두고 보시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권 집에 상비약처럼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홈쇼핑 같아요? 다시 본색을 느꼈어요. 집에 아스피린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의 역할. 이렇게. 어우, 경외스럽다. 자, 왕자의 귀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주 수요일 저희하고 같이 역사 얘기 또 시사 얘기 버무려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조곤조곤 저희하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오셨으니까 BPM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어지럽다고 그러신 분이 계셔요. 1.5배속인 줄 알았다고. 지금도 많이 빨랐나요?
지금 제가 저번에 제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쳤구나. 너무 간만에 나와서 감을 못 잡고 제가 이제 지난 한 1년간 텔레비 많이 출연하면서 방송국에서는 제가 좀 감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천천해지는데 그렇게 1년 쉬니까 여기서 즐겁게 떠들었는데 내가 떠든 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불안해하는 이렇게 차에서 듣고 가면서 얘 미쳤어 막 이러면서 이제 최대한 좀 차분하게 하려고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슈 가지고 찾아뵐 텐데요. 벌써 하나가 끝난 건가요? 그렇죠. 네. 어. 시작할 것 같으면 끝납니다. 이런 초장에 너무 많이 가면 아직 못 다루신 그 좋은 이슈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니 그냥 광고거리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네. 2월 8일부터 10일까지 통영에서 신용환의 대학생 역사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요? 2월 8일부터 10일? 네, 2월 8일부터 10일입니다. 통영 RCE 재단. RCE가 지속가능 개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유네스코 산하로 통영이 지속가능 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견내량 앞바다,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그 바다 앞바다에 멋진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2박 3일간 제가 대학생들과 함께 혹은 20대들과 함께 단박에 한국사를 교재로 한국 현대사 특강을 하고 와서 이제 통영 여행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게. 요거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어디에다 신청하면 됩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네. 지금 대학생 역사학교 혹은 뭐 통영 RCE 영어로 RCE 치면 다 나옵니다. 대학생 역사학교. 그냥 일반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되고요. 20대면 뭐 휴학하면 어떠나요? 대부분 다 그냥 받아주게 되고 이미 꽤 찼는데 이게 40명 정원이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정원이. 이거 회비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요?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통영시 예산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만 원인데 왜냐면 또 교통비까지 부담하면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부담이 커서 최대한 이제 돈을 낮추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40명이 정원인데 제가 그 숙소 상황을 압니다. 한 60명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통영 RCE. 재미 붙였어. 홈쇼핑 진출하려고요? 대학생 역사학교. 네. 이거는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 같으니까. 2박 3일이면 숙식이 다 제공이 되면서 2박 3일인가요? 네, 숙식이 다 제공이 되고 네. 그 센터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랑 강의도 하고 이제 강의도 듣고 또래 대학생들끼리 토론도 하고 뭐보다 통영 시티 투어가 별도로 준비가 돼서 통영 다 여행도 할 수 있는. 근데 회비가 2만 원이라고요? 네. 진짜 싸다. 이거 저희 방송은 사실은 대학생들보다는 그 대학생들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렇죠. 애들 방학 때 놀리지 마시고 여기 보내십시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다. 정말 이건 네. 작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건데 네네. 그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거기서 또 괜찮은 사람들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빨리 신청해요. 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요. 안 돼요. 자꾸 페북에 내가 공유하니까 막 이미 나이 다 아는데 이제라도 대학을 가면 안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은. 그렇지. 그거는 위험해. 네. 역사 교육하게 놔두자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